오늘은 경제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는 소비문화 중심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며 올바른 경제윤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정치나 경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손해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경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경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가정, 직장 등 다양한 모습의 삶의 터전을 경제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소비에 그냥 끌려가는 노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쇼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캐릭터 상품들,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TV 광고 등을 끊임없이 반복해보는 우리 아이들은 매일 뭔가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쇼핑은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게 하죠. 이러한 기억은 나도 모르게 그 상품을 좋아하게 만들어 특정한 상품을 선호하는 취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A baby which is 1.5-year-old remember at least 100 different brands. 마케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과자를 어른이 된 지금도 집계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 아이에게도 먹이게 합니다. 소비의 대물림이죠. 어렸을 때 습관이 된 소비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The reason why it's such a high value is because kids today are influencing parents' purchase behavior as well. We call that for pester power. The reason marketers approach them is not to influence them, but to influence their families. 그렇다면 성인들은 어떨까요? 성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공격 대상은 바로 여성입니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어떤 점이 더 많이 사게 하는 걸까요? But women are much more emotionally engaged. And I have to tell you, and I hope the viewers are not going to kill me right now, but women in general are a little bit more naive than men are when it comes to consumption. 어느 날 내게 말했다. 난 당신을 위해 태어났어요. 당신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자의 잘생긴 연예인이 하는 언제나 달콤한 말이 꼭 내게 하는 말로 느껴지나요?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기만 해도 지금 바로 살을 빼라는 말에 바르기만 하면 좋아질 거라는 말에 금방 마음이 흔들리죠? 좋은 건 빨리 시작하세요. And guess what? They'll continue doing that until they're 60 years of age. Women are sometimes a little bit more naive, buying what we call hope in a jar. 여성은 지금 쇼핑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 즉 남편이나 아이, 다른 가족의 물건까지도 산다는 것이죠. 여성이 가정 내 소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니 여성이 마케터들에게 중요해졌죠. 여성은 집안의 쇼핑 가장입니다. 여성은 언제나 마케팅의 표적이 됩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판매자는 나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왔고 어떤 상품을 유심히 보는지,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나이, 직업, 내 수입까지 분석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죠. 기분 나쁘신가요?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안을 위해 설치된 CCTV는 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마케터가 CCTV를 통해 내 모습을 고스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고도의 마케팅 기법을 만들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비에 길들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현존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현대인의 소비 문화의 행태를 표현한 문구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는 우리의 생각 및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구현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를 소비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는 일종의 환경을 말하죠. 소비가 문화의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단순하게 경제적 활동이라는 의미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애 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는 일상의 저가의 생필품부터
고가의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조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주로 가족 공동체의 단위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회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화가 다양해지면서 가구, 도자기, 금은 제품, 거울, 포크와 나이프, 샹들리에, 정원용품 등을 구입하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맥크레켄은 18세기를 가리켜 현대의 소비 문화가 시작된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주로 귀족 계급이 제한되어 있던 것이 대중 소비로 전환되면서 유행이라는 소비 개념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의 공동체를 위한 구매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구매로 바뀌고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비가 촉진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런 구도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19세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구도가 본격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된 시대입니다. 소비와 사회가 매우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소비 활동이 중요한 사회 활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번화가를 중심으로 백화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화점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장소, 소비하고자 하는 품목, 소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 새로운 소비에 몰두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 등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생각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둘째로 현대 사회가 지구촌화되어 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비 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산품이나 농산물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디에서 생산됐느냐가 중요했지만 점차로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저명한 기업체들이 자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처럼 개발 대상국에도 로컬 분점을 설치하여 고객을 확보하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대인들은 대량 소비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영역인 상품 생산과 금융 거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 생활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탐욕으로 연결되는 윤리적 일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상품 구매는 단순한 구매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욕구인데 이런 욕구가 상품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삶에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갈수록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관점에서 소비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과 재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립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쇼핑을 통한 정체성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마케터들의 술수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니, 솔직히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자꾸 소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최고의 심리학자와 중독을 연구하고 있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안의 감정에 대해 심층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 관한 겁니다. 무의식이란 이런 겁니다. 머리에 안경을 얹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못합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웬만한 장애물은 안 보고도 척척 잘 피하죠. 바로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을 무의식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골라보지만 결국 같은 스타일을 사지 않나요? 우리가 쇼핑할 때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상태에서 하기보다 어떤 뇌의 베타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행동 중에서 무의식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무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사실은 빙산의 수면에 있는 것보다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예. 뭐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요만큼도. 요것도 안 될 정도. 예. 요 정도. 예. 95% 이상이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이 대부분 다 결정하죠. 의식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상품을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으면서 유혹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바로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말초 신경 하나하나를 자극하는 오감 자극 마케팅이죠. 전문 용어로 큐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반응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광고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델이 정말 멋지다, 날씬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되돌아가 볼까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먹었던 과자를 짚고 있고, 그 물건을 사면 나도 모르게 살이 빠질 것 같고, 마트에 가면 나도 모르게 좌회전하고 있고, 일단 한번 먹어보면 나도 모르게 사게 되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는 망가졌고 새로운 거가 필요한 거야. 저기에 있으면 나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이 하고자 하는 소비를 점차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주죠. 한마디로 소비는 무의식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많은 부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바로 겨냥한 거가 우리가 소비하게 하는, 쇼핑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케팅. 요즘 우리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SMS 통신의 발달로 거의 24시간 마케팅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꾸 보니 자꾸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죠. 견물생심이라는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 그 소비자가 놓여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케터는 우리 머릿속까지 들어와 속속들이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That we needed to go further into our mind. And that was actually the moment I realized that we now need to work with science and to combine neuroscience with marketing, which now is called neuromarketing. 마케팅의 꿈은 소비자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조정하는 것. 그 꿈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소비에 노출되다 보니 우리의 소비의 판단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 문화의 세 번째 특징은 쇼핑을 통한 사회적 지위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상품 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특히 소비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량 소비보다는 질적 소비,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계층 형성을 추구하는 소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이 브랜드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케팅의 꿈은 소비자의 무의식을 점령하고 조정하는 것. 그 꿈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어떻게 우리를 조정하는지 남녀의 만남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마케팅은 직접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아. PR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죠.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는 돈이 많다고. 광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떠드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더라. 그러나 브랜드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죠. 당신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브랜드를 살 때면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When we use neuroscience using something called fMRI, we actually see the activation in something called the Brodmann Area 10, which is a region in our brain which also is called the cool spot. 브랜드만 보면 무조건 지름신이 내려 꼭 사야 하는 사람들. 그 이유를 아셨나요? 우리의 뇌는 브랜드를 통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는 건 쉽지 않죠. 브랜드는 뇌의 깊숙한 부분, 즉 편도라는 뇌 부위에 저장됩니다. 편도는 감정을 관할하는데 강력한 브랜드가 되려면 우리 뇌의 깊숙한 부분인 감정 영역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편도가 반짝반짝할 때 지름신이 옵니다. 편도에 자리 잡은 브랜드를 보면 우리 뇌는 자동 모드로 전환되죠. 그럼 무의식적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발빠르게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소비 패턴과 계층이 형성됩니다. 이런 현상은 상품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예술품과 같은 고급 문화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치품, 사치 문화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족국가 시대에도 문묘 등에서 발굴되는 장신구 등을 보게 되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됐음을 시사합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서서 과시하기 위한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는 패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발빠르게 브랜드를 내세워 명품 전략을 한층 세계화 및 대중화를 선도하는 소비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사치품은 허영심과 관련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새로운 신분적 차별화와 같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소비는 대량화되는 양적 팽창과 함께 사치 및 소비와 관련된 질적 팽창까지 양쪽 측면에서 영향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소유와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현대 사회에서 펼쳐지는 강력한 소비 문화의 모습은 일상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종교적 행위로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물질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플래처는 모든 재산, 곧 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산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주로 고백하고 물질을 올바르게 경영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돈과 재산을 바라볼 때 보다 지혜롭게 관리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소소한 삶을 즐기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말하는 규모 있는 생활과 경제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해서 자신과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책임을 다하며 자녀 교육과 미래를 위한 저축, 신앙인은 적절한 구제와 헌금, 국민으로서의 세금 등을 책임질 정도의 일을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는데도 안일하게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일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용인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시절에 모두 함께 조금만 더 힘쓰고 노력하면 다들 잘 살 줄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결핍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과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과 관련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개인의 경우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지만 동시에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악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오늘날의 소비 문화를 고려할 때 개개인의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적절한 세금을 통해서 개인의 부와 공공사회의 빈곤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물건이나 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맘모니즘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맘모는 부를 뜻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서 부, 돈, 재산, 소유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물, 즉 맘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을 통해 맘몬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우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맘모니즘은 부, 돈, 재산, 소유,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하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맘모니즘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맘모니즘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부패시키는 강력한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힘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째, 탐심으로 인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성경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성경은 맘모니즘을 극복하여 인간이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물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셋째,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화폐나 상거래 행위, 재물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격화된 재물을 섬기는 맘모니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의 믿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맘모니즘은 우리를 과소비와 사치풍조에 빠져들게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므로 적절하게 나와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합당한 경제윤리 의식으로
만모니즘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요,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